칠봉아, 지금 당장 집을 나와. 무슨 소리야? 새벽에. 칠성이가 위험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전화 너머로 칠봉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아, 칠성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칠봉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칠성이가 왜? 그때 칠봉의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전화를 통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칠봉아,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와. 내가 가고 있어. 하지만 칠봉아, 나를 믿어. 30년 전처럼. 말순이 전화를 끊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칠성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칠봉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검은 운동복 위에 후드를 깊이 눌러 쓴 말순이 골목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6세의 몸이었지만 30년 전의 민첩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칠봉아, 버텨줘. 말순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에 죗값을 치를 때가 온 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북의 낡은 골목에 첫 번째 인물이 나타납니다. 76세의 박말순 할머니죠. 검은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엔 작은 집게를 쥔 채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의식처럼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순을 스줌녀라고 부르죠. 구청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동사무소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매일같이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말순 역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칼처럼 정확히 5시에 나오시더라고. 골목 입구 슈퍼마켓 사장이 배달 온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나는 저렇게 못 살겠어. 저 나이에 뭐하러 저런 일을.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동정이거나 호기심이었습니다. 가끔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말순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어요. 말순은 첫 번째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쓰레기를 뒤지는 것 같았지만 말순의 눈빛은 달랐어요. 예리하고 집중된 시선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는 수사관 같았습니다. 저놈이 또 담배를 피웠군. 위치가 바뀌었어. 말순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집어 올리며 냄새를 맡아보고 어디서 구입한 것인지까지 파악하는 듯 했어요. 두 번째 쓰레기통에선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말순은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세 번째 쓰레기통 옆에선 버려진 책 한 권이 있었는데 말순은 그 책의 찢어진 페이지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와는 다르잖아. 말순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던 말순에겐 작은 변화도 금세 눈에 띄었어요.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쓰레기의 종류도 버려진 위치도 심지어 냄새까지도요. 네 번째 쓰레기통 근처에서 말순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깨진 병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의 형태와 흩어진 방향을 보니 인위적으로 깨뜨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 급하게 증거를 없앴군. 말순이 유리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미세한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눈엔 그저 쓰레기 줍는 할머니였지만 말순은 사실 이 골목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감시자였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누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누가 최근 생활 패턴을 바꿨는지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동네에 새로운 냄새가 스며들고 있어 말순이 현관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순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밤 10시경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든 말순이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오랜 세월 단련된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이 평상시와 달랐거든요. 부르르르, 부르르르. 낮은 엔진 소리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대형 SUV 2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창문은 짙은 썬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이런 차가. 말순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량이었어요. 더구나 이런 낡은 골목에 그런 고급차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첫 번째 차량은 골목 끝 행복한 주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 차는 조금 더 안쪽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말순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23분. 보통 이 시간이면 주점 사장 경희가 정리를 시작할 때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짧고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었어요. 말순은 즉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골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말순은 주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행복한 주점 앞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점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경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경희야. 말순이 급히 달려가 경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말순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말순은 주점 안을 재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계산대 서랍이 열려 있었고 현금은 그대로 있었어요. 단순한 강도짓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하나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바닥 한 모서리에 멈췄습니다. 담배꽁초 2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경희가 피우는 평범한 담배였지만 다른 하나는 달랐습니다. 수입산 고급 담배였고 필터 부분에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말순이 담배꽁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신림동파. 설마.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림동파는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어요. 1980년대 정부의 비밀 작전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죠.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다고 알려졌지만 말순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간단히 현장을 둘러보더니 강도 사건으로 결론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수상한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말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더구나 신림동파가 정말 돌아왔다면 경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경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주점은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골목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깊숙한 곳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 상자가 닿았습니다. 비거.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를 열자 묵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용 무기도면, 작전지도, 그리고 한때 말순이 입었던 검은 전투복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정말 오래 숨겨두었지. 말순이 전투복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그녀는 호랑나비라는 코드명으로 불렸던 특수공작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군.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어젯밤 발견한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검은 상자를 다시 열어 오래된 자료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1980년대 Y계획의 작전 지도를 펼쳐보니 현재의 재개발 구역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분류했었고 신림동파는 그 계획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3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군. 말순이 지도 위의 붉은 표시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표시들은 모두 현재 재개발 예정 구역과 겹쳤어요. 오전 8시 말수는 평소와 다른 차림새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운동복에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겉보기엔 산책 나가는 할머니 같았지만 가방 안에는 30년 전 사용했던 도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병원이었습니다. 경희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오래된 이웃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의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말수는 경희의 병실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붕대로 감싸인 경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말수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시계 수리점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게였지만 이곳의 주인 칠봉 아저씨는 말순의 옛 동료였습니다. 띵동. 문을 열고 들어가니 휠체어에 앉은 60대 남성이 시계를 만지고 있었어요. 다리 하나를 잃은 칠봉이었습니다. 말순아, 오랜만이구나. 칠봉이 말순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칠봉아, 어젯밤 일 알고 있지? 경희 말이냐? 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칠봉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휠체어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어요. 신림동파가 돌아왔어. 이번엔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있고. 칠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 이름을 들으면 불편해졌거든요. 말수나,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와는 달라. 나는 이 꼴이고 너도. 나도 늙었다고.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말순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Y계획 팀원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젊은 말순과 칠봉, 그리고 경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희도 우리 팀이었다는 걸 잊었나? 칠봉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희가 단순한 주점 사장이 아니라 과거 팀의 정보 담당자였다는 걸 기억해낸 거였어요. 그럼 경희를 노린 이유가 맞아. 경희가 아직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았던 거야. 말순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칠봉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말순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3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잖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말순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칠봉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칠성아. 칠봉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칠성은 칠봉의 아들이었어요. 말순은 그 이름을 들으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응,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알겠어. 전화를 끄는 칠봉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칠성이가 요즘 자주 연락해. 예전엔 거의 연락도 안 했는데. 말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았어요. 신림 동파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과 칠성이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겹쳤거든요. 칠봉아, 칠성이가 요즘 뭐라고 지내? 글쎄, 사업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몰라. 왜?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벌써 확신하고 있었어요. 칠성이 이 모든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칠봉아, 며칠만 조심해. 그리고 칠성이한테 우리 만난 얘기는 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인데. 바로 그 때문이야.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칠봉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말순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 수리점을 나온 말순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30년 만에 다시 호랑나비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검은 상자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통신기 하나를 꺼냈어요. 아직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날 밤 말순은 다시 골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검은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맨 채 30년 전의 기술을 되살려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어젯밤 검은 SUV가 멈췄던 골목 끝이었어요. 가로등이 고장난 어두운 구석에서 말순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미세한 흔적들이 말순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타이어 자국 옆에서 작은 유리병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무색 투명한 병이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하면서도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났어요. 독성 물질. 말순이 작은 봉지에 유리 조각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어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문적인 독성 물질이었죠. 두 번째 발견물은 더 놀라웠습니다. 배수구 옆에 작은 GPS 기기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손톱만 한 크기의 추적 장치였는데 아직 작동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었군. 말순이 GPS 기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이동 경로를 보니 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닌 흔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경희의 주점과 칠봉의 시계 수리점이 가장 많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골목 CCTV 아래쪽에서 해킹 장치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누군가 CCTV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춘 거였죠.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야. 역시 신림 동파. 말순이 해킹 장치를 분해해 보니 고급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반 조직 폭력배가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말순은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GPS 기기의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적당한 사람의 이동 패턴이 칠봉의 일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시계 수리점, 집, 병원, 그리고
가끔 가는 카페까지 모든 동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칠봉이를 감시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GPS 데이터의 마지막 위치가 경희의 주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경희가 공격당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칠봉을 감시했고 그 과정에서 경희의 정체를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경희를 먼저 제거한 후 칠봉을 노리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림동파가 칠봉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말순이 30년 전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Y계획 참여자 명단에서 칠봉의 이름을 찾아 그의 가족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칠봉의 아들 칠성의 본명이 박칠성이었는데 그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작전 중 민간인 피해 마이너스 부모 사망, 아동 1명 생존.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실수로 발생시킨 민간인 피해 사건의 생존자가 바로 칠성이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말순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칠성은 30년 전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신림 동파에 가입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칠성이 아버지 칠봉에게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것도 경희를 공격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어요. 칠봉을 통해 말순의 위치를 파악하고 옛 동료들을 하나씩 제거하려는 거였죠. 말순은 급히 칠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칠봉아, 지금 당장 집을 나와. 무슨 소리야? 새벽에. 칠성이가 위험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전화 너머로 칠봉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아, 칠성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칠봉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칠성이가 왜? 그때 칠봉의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전화를 통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칠봉아,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와. 내가 가고 있어. 하지만, 칠봉아, 나를 믿어. 30년 전처럼. 말순이 전화를 끊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칠성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칠봉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검은 운동복 위에 후드를 깊이 눌러 쓴 말순이 골목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6세의 몸이었지만 30년 전의 민첩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칠봉아, 버텨줘. 말순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에 죗값을 치를 때가 온 거였습니다. 말순이 칠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SUV 한 대가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말순은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칠봉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앞에는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었죠. 얼굴은 칠봉을 닮았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30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칠성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Y계획이요. 아버지가 참여했던 그 비밀 작전 말입니다. 칠봉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칠성아, 너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나 봅니다. 칠성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불길 속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나오는 소방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아버지들이 작전을 실행하던 그날, 저희 가족이 살던 건물에 불이 났죠. 칠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칠성아. 설마. 맞습니다. 저는 박칠성입니다. 아버지가 입양한 그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죽인 가족의 생존자예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칠봉이 30년 전 입양한 아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작전으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말수는 담장 너머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실수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칠성아, 아빠는 몰랐어. 내가 그 아이인 줄.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칠성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우면서 매일 밤 제가 악몽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도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칠봉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어딘가에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신림 동파에 들어간 거냐? 맞습니다. 아버지들을 찾기 위해서요. 특히 그날 작전을 주도했던 호랑나비를 말이죠.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칠성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안 순간이었어요. 호랑나비는 이미 죽었어. 칠봉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순을 보호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죠. 거짓말 마세요. 호랑나비는 지금도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로 위장한 채 말이죠. 칠성이 창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마치 말순이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박말순, 76세, 30년 전 민간인 거주지에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죠. 말순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칠성아. 말순의 목소리에 칠성이 돌아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나오셨군요, 호랑나비. 내가 찾던 사람이 너였구나. 말순이 거실로 들어오자 칠성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나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그걸로 끝인가요? 칠성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악몽을 꿨어요. 불길 속에서 엄마가 절 밀어내며 소리치는 꿈을요. 도망쳐. 그런데 그 불길을 만든 게 당신이었더군요. 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6세의 늙은 몸이었지만 그 자세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칠성이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냥 죽이는 건 재미없죠. 당신이 30년간 지켜온 것들을 하나씩 부서뜨리겠어요. 무슨 뜻이야? 오늘 밤 이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 겁니다. 30년 전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칠성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린아이가 묶여있는 모습이었어요. 경희의 손자예요. 8살짜리 아이죠. 칠봉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칠성아, 아이는 무죄야. 무죄요? 30년 전 저도 무죄였어요. 칠성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말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칠성의 분노도, 복수심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도요. 칠성아, 내가 죽을게. 대신 아이는 놓아줘. 안 됩니다. 당신은 끝까지 지켜보세요. 당신이 만든 비극이 어떤 건지 말이죠.
칠성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작전 실패로 인한 화재, 무너지는 건물, 그리고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수나, 칠봉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신도 그날의 피해자였지만 지금 말순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칠봉아, 나 때문에. 모든 게 내 때문이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혼자 짊어져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내가 더 신중했다면, 민간인 대피를 확실히 확인했다면. 말순아, 그만해. 칠봉이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현장 지휘관이었어. 내가 모든 걸 확인했어야 했어.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경희님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말순과 칠봉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희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말순아, 칠봉아. 경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경희야, 괜찮아? 괜찮긴.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경희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말순아, 나를 공격한 놈. 칠성이었어. 알고 있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야, 내가 아직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칠성이가 알았어. 그럼 우리 모두 위험하다는 얘기네. 경희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움을 느끼며 다시 누웠어요. 경희야, 칠성이가 내 손자를 납치했어.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민수를? 8살짜리 아이를 복수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야.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 미친놈이.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경희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경희야, 안 돼. 넌 아직 회복이. 말순아, 내 손자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경희가 강제로 일어서자 칠봉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그럼 같이 가자. 우리 셋이 함께. 하지만 칠봉아, 넌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뭐? 30년 전에도 우리는 팀이었잖아. 칠봉의 목소리에 옛날의 결의가 되살아났습니다. 말순아, 내가 정보망 연결할게. 비상통신망 아직 살아있어. 경희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용했던 암호 주파수였어요. 코드명 매화 호출. 응답하세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 여기는 송죽. 오랜만이군. 송죽, 비상 상황이야. 호랑나비 주변에 적대 세력이 접근했어. 알겠어.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경희가 무전기를 끄며 말했어요. 아직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완전히 혼자가 아니야. 말순이 경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희야,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만든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해. 말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경희의 말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혼자 짊어져온 무게를 나눠 가질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칠봉이 병원 침대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칠성이의 목표는 동네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거야. 가스배관을 노릴 가능성이 높어. 맞아. 30년 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거야.
말순이 지도 위에 가스배관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경희야, 내 손자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예전 신림동파 아지트가 있던 곳. 폐공장 지하실일 거야. 경희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라면 내가 알아. 30년 전에 한번 침투했던 곳이거든. 말순이 그 위치를 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칠봉아, 넌 외부 지원팀과 연락을 유지해. 경희는 가스배관 쪽 보안을 담당하고, 그럼 넌? 나는 직접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올게. 혼자서? 위험해. 괜찮아.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이번엔 반드시 지킬 거야. 경희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무리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고마워, 경희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말순이 병실을 나서며 30년간 봉인해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칠성아, 기다려라. 이번엔 내가 모든 걸 바로잡겠어. 밤 11시 말순은 검은 전투복을 완전히 갖춰 입고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는 장비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작은 무전기가, 허리에는 30년 전 사용했던 도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웠어요. 깨진 창문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입구에는 신림동파 조직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매화, 여기는 호랑나비. 목표 지점 도착했어.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호랑나비, 여기는 매화. 가스 배관 쪽에 폭발물 설치된 거 확인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경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송죽, 상황 보고. 호랑나비, 적 병력 약 15명. 대부분 1층에 집중되어 있고 지하실 입구는 3명이 지키고 있어. 칠봉이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말순은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폐공장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환기구를 통해 침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경비원을 무력화시키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76세의 나이였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목 뒤 급소를 정확히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비원도 소리 없이 제압했어요. 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문이 전자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거든요. 3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말순이 작은 해킹 도구를 꺼냈습니다. 경희가 준 최신 장비였어요. 몇 분 후 철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실은 미로 같았어요. 좁은 복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곳곳에서 기계 소음이 들렸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의 손자 민수였어요. 말순은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8살 아이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말순이 아이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뒤에서 칠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결국 오셨네. 말순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칠성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가득했어요. 칠성아, 아이는 놓아줘.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이 30년 전 저에게 했던 것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을 느껴보세요. 칠성이 방 벽면의 스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동네 전체의 가스배관이 폭발합니다. 30년 전처럼 말이죠. 칠성아,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이 무고하다고요? 30년 전 저도 무고했어요. 칠성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칠성아, 나를 죽여. 대신 아이와 동네 사람들은 살려줘. 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실수했어. 내 부모님을 죽게 만든 건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너희 부모님 꿈을 꿨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 칠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30년 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성아, 나는 내 원수가 맞아. 하지만 이 아이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년간 쌓인 이 분노를 어떻게 해? 나를 죽여. 그럼 끝이야. 말순이 칠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들어줘. 30년 전 그날 나는 내 엄마를 구하려고 했어. 칠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 내 엄마가 너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 걸 봤거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는 겁쟁이였어. 들어가지 못했어. 할머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칠성아, 30년 동안 나는 그때 들어갔어야 한다고 후회했어. 내 엄마를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 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엄마를. 내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만 생각했어. 내 아이만은. 이라고 외치면서 말순이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아, 나를 죽여도 돼. 하지만 내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너는 이런 길을 걸으면 안 돼. 칠성이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품에 안겨 3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할머니. 말순도 칠성을 꼭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경찰들은 재개발 비리 조직 검거라는 공식 발표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신림동파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말순은 새벽 5시 다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희가 지팡이를 짚고 함께 걸었고 칠봉이 휠체어를 타고 뒤따라왔습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골목 끝에서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지만 아이는 금세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민수야,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일 도와주러 왔구나. 경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쓰레기 줍는 거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통 앞에서 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뒤져왔던 쓰레기통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말수나, 이제 정말 쉴 수 있겠네. 칠봉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살면 돼. 말순이 담배꽁초 하나를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피웠는지, 언제 피웠는지 분석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주우면 안 돼요? 민수가 깨진 유리 조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위험하니까 할머니가 주울게. 말순이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이 유리 조각에서도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쓰레기통에서 경희가 찢어진 편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누군가의 사연이 궁금하긴 하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알 필요 없어.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세 번째 쓰레기통 근처에서 칠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칠성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칠성아, 일찍 나왔네. 말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동네 정리 작업 돕고 있어요. 제가 망가뜨린 것들을 고치려고요. 칠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칠성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두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네 번째 쓰레기통에서 칠봉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고양이 새끼들이 있네. 버려진 상자 안에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 어미 고양이는 어디 갔을까? 경희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우면 안 돼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키우자. 혼자 사는데 심심했거든. 말순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고양이 키워요? 응,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말순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2시간 동안의 청소가 끝나고 모두들 말순의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새끼 고양이들을 위한 상자가 놓여 있었고 경희가 우유를 데우고 있었어요. 말순아, 30년 만에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능할 줄 몰랐어. 칠봉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걸. 말순이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쓰레기 주워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민수가 도와주면 일이 훨씬 쉬워져. 저도 도와드릴게요. 칠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칠성아. 함께하자. 말순이 칠성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후에 말순은 혼자 뒷마당에 나가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30년 전 Y 계획의 마지막 자료들을 묻기 위해서였어요. 불에 그을린 지도와 작전 계획서들을 하나씩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말순이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고생했어, 호랑나비. 흙을 다 덮은 자리에 작은 꽃씨를 심었어요. 내년 봄이면 예쁜 꽃이 필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은 다시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그냥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뒤에서 동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줍 할머니, 우리도 도와줄게요. 아이들이 작은 봉지들을 들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동네 아이들이 말순을 수줍 할머니라고 정겨운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그럼 같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볼까? 네. 아이들의 밝은 대답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에서 말순과 아이들이 함께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 공작원이 아니라 그냥 동네를 사랑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거든. 말순이 마지막 쓰레기를 주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감시가 아닌 보살핌으로 동네를 지키는 전사였어요. 그날 밤 말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아침에도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게 될 걸 생각하며 말이죠.